안녕하세요. 한국사항사 박하늘입니다. 근현대사 3강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1860년대, 70년대, 80년대를 지나 오늘은 1890년대, 우리 조선 후기에 굉장히 중요한 시기를 할 수 있는 정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던 시기를 다루고자 합니다. 그 중에서도 1894년에는 굉장히 많은 일들이 쏟아지기 시작했고요. 이 94년에 있었던 일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공무원한국시험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출제하고 있습니다. 전체 흐름을 한바닥으로 정리해 드리면서 94, 95, 96, 97 약 4년 동안에 있었던 일을 말씀드릴 건데요. 앞서 1강, 2강처럼 연습장 한 장 준비하셔서 한국사 노트에 필기하시면서 진행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1860년대, 우리가 60년대 흥선대원군에 대해서 한번 배웠었죠. 큰 흐름만 좀 살펴보자면 흥선대원군의 개혁정치가 이 시기에 있었고요. 병제병신척 여러가지 또 이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1870년대 들어서면서 고종의 친정과 민씨 세력의 집권을 살펴봤습니다. 그죠? 흐름으로 한번 쭉 가고 있어요. 그리고 1880년대부터 여기서부터가 사건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죠. 여기서부터 이제 90년대까지 쭉 연결이 되는데요. 흥선대원군은 흐름 정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80년에 먼저 1880년 통리기무아문을 설치합니다. 통리기무아문 뭐였습니까? 개화 담당 부서 통리기무아문을 설치했고 1882년에 두 개의 사건이 있었죠. 조미, 수호, 통상조약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모군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모군란으로 인해서 체결한 조약 두 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청나라의 영향력이 굉장히 강해졌던 그 10글자짜리 조약, 조청, 상민, 수륙, 무력, 장정이 있었고요.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그쵸? 그리고 일본과 조선과 일본은 공사관 파괴를 빌미로 제물포 조약을 체결하게 됐어요. 제물포 조약. 중요하게 보셔야 되죠. 이 제물포 조약은 막대한 배상금 지불도 있지만 일본 경비군이 우리 조선에 들어와서 자신의 공사관을 지킨다라는 명목으로 약 200명의 일본 군대가 조선에 들어오게 하는 그 조약이었습니다. 일본군 주둔, 이게 중요하죠. 200명 정도. 그리고 1884년 갑신정변이 일어나죠. 갑신정변. 급진계화파와 요 일본군들이 함께, 갑신계가 아니라 갑신정변이에요. 정변. 다시 갑신정변. 급진계화파와 제물포조약으로 들어온 일본 경비군들 200여 명이 한꺼번에 우정총국을 급습했고요. 그저 고종에게 막 찾아가서 청나라가 쳐들어왔다 이렇게 거짓으로 고한 뒤에 국려를 시켜가지고 국려에게 이제 탄을 터뜨리라고 합니다. 폭탄음을 듣게 된 고종이 화들짝 놀라게 되자 진짜 청나라가 쳐들어온 줄 알았나 봐요. 그래서 급히 경우궁이라고 하는 작은 궁궐로 고종의 처소를 옮기게 합니다. 그리고 그 즉시 200여 명의 일본군이 그 경우궁을 감싸면서 갑신정변이 시작이 되었죠. 권력을 잡은 급진계화파는 14개조 개혁정강을 바로 발표하면서 개혁을 단행하려 했으나 청나라의 군대가 들어와서 3일 만에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다뤄봤던 내용이죠. 각각 여러분 클릭하면은 바로 내용들이 싹싹싹 나와주셔야 되고 있어야 돼요. 자, 갑신정변의 결과 체결했던 조약은 중요한 조약 두 개가 있었죠. 청나라하고 일본이 부딪히게 되자 양국 군이 모두 조선에서 철수하겠다라는 뜻의 텐진조약을 체결했고요. 텐진조약. 그리고 조선은 일본과 한성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또 한 번 우리가 공사관 파괴를 빌미로 배상금을 또 지불하게 되는 정말 불평등한 조약으로 이어지게 됐죠. 이어서 갑신정변 직후에
갑신정변 직후 1885년으로 들어가면 러시아가 내려온다고 하고 영국이 그것을 견제하고자 거문도를 점령해버립니다. 영국의 거문도 점령 사건까지 있게 되자 6.1준과 독일 영사 부들러가 조선 중립화론을 표방하게 되죠. 조선 중립화론. 여기까지가 80년대 가장 중요한 사건들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본 내용입니다. 자, 갑신정변으로부터 정확하게 10년을 뛰어넘겠습니다. 1890년대로 들어가게 돼요. 1890년대. 자, 1890년대. 이 90년대에서 바로 일어나는 사건을 알기 위해선 잠깐 60년대를 좀 다시 되짚고 가야 할 것 같아요. 60년대 흥선대원군의 개혁정치가 있기 바로 직전 세도정치가 한창 있었던 조선 후기에 몰락양반이었던 경주지방의 몰락양반이었던 최재우가 동학을 창시했어요. 동학. 누구요? 몰락양반 최재우가 종교를 창시했죠. 왜 우리 조선 사람이 서학을 받아들이고 있느냐? 왜 서양의 종교를 받아들이고 있느냐? 우리만의 종교를 새롭게 만들어내자. 그래서 유교와 불교와 민간신앙을 결합해서, 이 선이 민간신앙을 뜻합니다. 유교, 불교, 민간신앙을 결합해서 동학을 창시했고 사람이 곧 하늘이다라는 인내천 사상을 표방하게 됩니다. 평등사상을 주장하는 거죠. 평등사상. 이 동학은 수많은 농민들에게 전파가 되기 시작했고요. 동학의 교세가 날이 갈수록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정부에서는 최재우를 세상을 현혹시키고 백성들을 속인다라는 죄명으로 혹세무민의 죄로 처형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동학은 지하로 숨어 들어가서 이대교주 최시영에 의해 교단을 정비하면서 힘을 다시 키우게 됩니다. 아, 최재우가 처형당하고 나서 이대교주 최시영이 등장하는구나. 교단을 정비한다. 제가 메일로 보내드리는 이 교재를 보시면은 용담유사라던가 이 최시영이 정리한 책의 이름들도 나오는데요. 한능검 고급이라던가 공시에서는 이런 거 나올 수 있습니다. 용담유사, 동경대전 이런 책 이름도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이대교주 최시영이 교단을 정비하다가 90년대 초반에 동학이 세상 바깥으로 뛰쳐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주는 혹세무민의 죄 아니다. 세상을 현혹시키지 않았다. 우리 교주를 인정해달라는 집회를 열기 시작했어요. 90년대 초반. 이제 특히 전라도 충청도 지역에서 집회를 많이 열었는데요. 초반에는 삼례 보은에서 집회를 열기 시작합니다. 누가요? 동학이. 지금 우리 동학 설명하고 있어요. 60년대에 창시했던 이 동학이 지하로 숨어 들어가서 교단을 정비하다가 90년대 폭발을 하는 이 과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떤 운동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 교주는 사이비가 아니다. 우리 교주를 인정해라. 교조 신원운동을 단행하게 돼요. 세상 바깥으로 나오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1894년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연도, 바로 갑오년이 되겠어요. 1894년. 정말 많은 일이 있었던 연도입니다. 1894년. 제가 좀 실수할 뻔했네요. 자, 1894년 1월 달부터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전라도 지역의 고부 지역에서 농민 봉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고부 농민 봉기가 일어나게 됐어요. 고부 농민 봉기. 고부 지역에 농민 봉기가 일어나게 된 이유는 고부 군수였던, 이 이름 알고 계셔야 돼요. 고부 군수 조병갑이가 자신의 아버지 비석을 짓겠다고 세금을 막 뜯지를 않나, 저수지를 만들려고 돈을 뜯지를 않나, 무리하게 노역을 막 동원시키고 저수지를 이용하는 비용까지도 뜯어가는 등 엄청난 학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놈아가. 그거에 불만을 품게 된 전봉준이라는 몰락 양반이 고부 지역의 농민들과 일부 동학들을 불러 모아서 사발통문을 돌려서 이 고부군을 점령해 버립니다. 이때 사발통문이라는 게 나와요. 지금 옆에 사진으로 보고 계실 텐데요. 밥사발을 얹어서 이름을 쓴 내용이 되겠고요. 이 이름 순서를 알 수가 없습니다. 동그랗게 되어 있으니까 주모자가 누군지 알 수 없게 사발통문을 돌려서 전봉준 플러스 고부 지역의 농민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고부군을 점령해 버리죠.
고부군을 점령합니다. 하지만 이를 눈치챈 조병갑은 이미 도망을 간 상태였어요. 고부군이 점령당하자 중앙에서 이것을 조사하고자 조사관을 파견하게 돼요. 조사관 조사관 호칭이 안핵사예요. 호칭이 안핵사 이용태를 파견하였고, 이용태가 이를 쭉 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농민들을 잘 돌려보내죠. 내가 해결할 테니 이제 돌아들 가시오. 그래서 고부군의 농민들은 이용태만 믿고 돌아갔는데, 요 이용태가 조사를 하면서 이런 발표를 하죠. 이건 모두 동학이 주모를 내서 농민들을 꼬셔서 덮친 반란이다. 이용태가 이것을 동학에게 책임을 전가해버리자 분노한 우리 동학이 전라도 지역의 동학교도들과 농민들이 합세해서 1차 동학 농민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여러분, 고부농민봉기, 이것을 계기로 뭐가 일어났다? 1차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고부농민봉기는 1차 동학농민운동이 아니라 1차 동학농민운동의 계기였던 거죠. 아시겠죠? 요 이용태, 요 노마가 나쁜 짓을 하게 되자 1차 동학농민운동이 발발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백산에서 봉기를 본격적으로 하고요. 이제 동학이 모여서 백산에서 봉기를 하고 전라도 지역을 하나하나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결정적인 바로 그곳, 전라도에서 굉장히 상징적인 도시, 조선을 세운 이성계의 본관이 바로 전주입니다. 전주성을 향해 진격을 하게 되죠. 전주성을 향해 가게 됩니다. 자, 동학이 지금 전주성을 가면서 그냥 가지 않고요. 깃발을 들고 들어가요. 깃발. 이렇게. 깃발을 쫙 들고 멋있게 진격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 깃발에 한자로 무엇이라 쓰여 있냐면 보국안민, 나라를 도와, 보자가 도울 보자예요. 나라를 도와서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겠다. 폭력으로부터 백성들을 구제하겠다. 폭력으로부터 누구를? 그리고 백성들을 구하겠다. 보국안민 제폭구민이라고 쓰여있는 한자가 쓰여있는 깃발을 들고 전주성으로 가게 됩니다. 전주성이 잡아먹히면 정부 입장에선 정말 창피할 노릇이죠. 급히 군대를 동원해서 동학과 정부군이 전투가 벌어지게 돼요. 황토연하고 황룡촌에서 전투가 벌어지는데, 이 두 전투에서 모두 동학이 승리를 거두고 결국 전주성은 점령당하고 말았지요.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정부군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자, 황토현 전투, 황룡촌 전투 순서 이렇게 해볼까요? 황토룡, 황토룡이니까 황토룡, 노란 토룡, 노란 지렁이 이렇게 외우셔도 돼요. 황토룡, 또는 황이 들어가면 동학이 모두 승리했다, 이렇게도 잡아볼 수가 있습니다. 황토현, 황룡촌 전투에서 승리한 동학은 전주성을 점령하게 되었고, 이 전주성을 다시 구원하고자 정부에서 말도 안 되는 군대를 불러들이죠. 청나라에게 군대를 군대를 요청합니다. 청나라 군대가 파병을 오게 돼요. 그리고 전주성을 점령한 우리 동학에서는 12개의 썩어빠진 정치를 개혁하겠다는 뜻의 패정개혁안 12개조를 발표하게 됩니다. 뭘 발표한다고요? 패정개혁안 12개조. 썩어빠진 이 정치의 폐단을 12가지로 개혁하겠다. 패정개혁안 12개조. 여러분, 각 사건에서 발표하는 내용들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데요. 동학은 패정개혁안 12개조가 있었고, 갑신정변은 뭐가 있었나요? 14개조 개혁정강이 있었죠. 14개조 개혁정강 내용에는 인민평등권 제정이라던가 제정은 호조에서 일어나요. 걷는다. 인민과 호조라는 키워드가 가장 중요했고, 이 패정개혁안 12개조 옆에 지금 쫙 12개 보고 계시죠? 노비문서를 소각한다, 백정차별 금지한다, 과부제가 허용한다, 조언 금지한다 등 봉건적으로 이어지는 악습을 없애고자 주장한 내용이 되겠어요. 이 동학에서 가장 중요한 이 12개 조항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조항이 맨 마지막에 있는 토지제도 개혁입니다. 토지는
균등하게 경작한다. 균등하게 나눈다. 토지 분배가 들어가 있어요. 토지 개혁이 들어가 있는 이 개혁은 동학의 패정개혁안이 유일합니다. 토지를 보시면 바로 패정개혁안을 찾아내시면 됩니다. 하지만 한계점도 있죠. 농민들이 주장하는 내용이다 보니까 정치적인 구체적인 안건이 없죠. 이게 한계예요. 아래로부터의 개혁. 지식인들이 아닌 농민들로부터의 개혁이라 봉건적 악습 철폐와 토지제도 개혁은 들어가 있지만 정치적인 개혁은 빠져있는 그러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갑신정변이 위로부터의 개혁이라면 동학농민운동의 패정개혁안 12개조는 아래로부터의 개혁이라 할 수 있겠죠. 아래로부터의 개혁. 백성들이니까요. 그리고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봉건적 악습 철폐. 봉건적 악습 철폐. 제일 중요한 건 키워드는 바로 요거죠. 토지제도 개혁. 토지개혁이 들어가 있다. 매우 중요하게 보셔야 되겠어요. 동학이 패정개혁안 12개조를 이렇게 주장하고 있을 때 청나라 군대가 민시세력의 요청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곧 이어 그 다음날 일본군이 따라 들어와요. 왜 들어온 거야 일본 이거? 뭐죠? 아, 여기 이거 보이시나요? 텐진조약. 텐진조약이 발동한 거예요. 양국군 동시철수, 파병시 상대방 국가에 알려라. 이 텐진조약을 계기로 일본 군대도 함께 들어오게 된 거였습니다. 아, 어떻습니까 여러분? 모든 사건이 연결되고 있지 않습니까? 갑신정변의 텐진조약 때문에 일본 군대도 들어오게 됐고 이 동학과 정부는 둘 다 깜짝 놀라고 말았지요. 국내에 일어난 일 때문에 청나라와 일본 군대가 들어오다니요. 급히 정부와 동학은 화해를 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빌미로 전주 화약을 체결하게 됐어요. 정부 입장에서는 그래 동학 너네가 주장하는 패정개혁안 받아들일 테니까 해산하고 우리 화해를 하자. 지금 이 급한 불부터 꺼야 되겠다. 그게 바로 전주 화약이었고요. 이 전주 화약의 결과 정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서를 하나 설치하죠. 자주적으로 개혁을 하겠다라는 뜻으로 교정청을 설치하게 되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정청. 정부 자주개혁기구예요. 개혁기구. 그리고 농민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면서 집강소를 설치하게 돼요. 동아시아 민주주의의 기원으로 불리는 집강소를 설치하게 됩니다. 마을을 수령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농민들이 직접 지배할 수 있게 자치기구를 설치하게 됐어요. 집강소, 교정청 중요하게 보셔야 되죠. 자, 전주화약을 통해 교정청과 집강소를 설치해서 집강소는 농민자치기구입니다, 여러분. 농민자치기구. 필기하시면서 따라오셔야 돼요. 농민자치기구. 화해를 했으니까 청나라 일본에게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청나라는 바로 철수를 해서 본국으로 돌아가는데 일본이 우물쭈물 시간을 끌기 시작합니다. 말도 안 되는 구실을 내기 시작하죠. 다리 아파. 좀 쉬었다 갈게. 야, 니네 뭐 화해했다며? 정부가 동학이랑 했던 약속 지키나 내가 직접 봐야 되겠어. 이런 구실로 계속 차일피일 미루다가 갑자기 사건을 일으킵니다. 일본이 군대를 동원해서 경복궁을 점령하고 말았어요. 일본의 경복궁 점령으로 이어지게 되죠. 자, 지금 94년에 있는 사건 첫 번째로 1차 동학농민운동을 살펴봤고요. 1차 동학농민운동이 마무리가 되자 곧이어 경복궁 점령이 일어납니다.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하고 철수하고 있던 청나라를 치면서 청일전쟁을 일으키게 되죠. 청일전쟁이 발발했어요. 청일전쟁은 제가 위에다가 써볼게요. 지금 한 줄 한 줄이 소중합니다. 저희 이 스튜디오 칠판이 그렇게 큰 편이 아니라서 조금 더 제가 글자를 큼직큼직하게 써드리고 싶은데 한바닥 정리를 제가 하고 싶은 욕심에 글자를 어쩔 수 없이 좀 줄이고 있어요. 이 한 줄도 매우 중요합니다. 청일전쟁. 자, 청일전쟁의 시작은 여러분 조선 국내에서 일어났다는 게 중요해요. 이 서해바다에 보시면 아산만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아산만에 머물고 있던 청나라 함대를 치면서 조선 국내에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경복궁이 점령됐죠. 아직까지 여러분 1894년이라는 거
94년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 중요하게 보셔야 되겠죠. 자, 경복궁을 점령한 일본은 교정청 바로 폐지시켜버려요. 그리고 정부를 초월하는 부서 군국기무처를 설치하게 됩니다. 군국기무처. 이 군국기무처를 설치한 일본은 자신과 뜻을 함께하고 있는 김홍집을 우두머리로 삼아서 1차 김홍집 내각을 단행하죠. 그리고 본인은 이 시스템을 정비했으니까, 군국기무처를 설치했으니까 개혁을 단행하고 나는 청일전쟁에 집중하겠어, 이러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군국기무처에서는 개혁을 실시하는데 바로 그 개혁을 우리가 가보개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차 김홍집 내각에서 단행한 1차 가보개혁입니다. 1차 가보개혁. 자, 1차 가보개혁이 시작이 돼요. 1차 가보개혁의 배경에 뭐가 있습니까? 청일전쟁 발발, 그리고 경복궁 점령이 있겠죠. 일본이 군국기무처라는 부서를 설치해서, 초정부 회의기구 군국기무처를 설치해서 가보개혁을 단행하고 있어요. 정치, 경제, 사회 다방면의 개혁이 단행됩니다. 먼저 정치적인 분야에서는 국내부를 설치했어요. 국내부라는 것은 경복궁 업무입니다. 즉 궁궐 업무만 해라. 고종, 궁궐 업무만 해. 즉 왕실사무하고 이 행정사무를 분리시키겠다는 얘기죠. 왕권 제한을 뜻합니다. 왕권 제한이에요. 왕권 제한. 왕권을 제한하는 국내부를 설치하고 모든 일은 군국기무처에서 단행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법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던 과거제를 없애버립니다. 과거제가 철폐됐어요. 정치적인 특징 두 가지, 국내부 설치와 과거제 철폐가 있고요.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이게 좀 중요해요, 여러분. 경제적인 측면. 자,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먼저 정치 하나 빼먹었네요. 제가 죄송합니다. 6조를 갖다가, 왜 우리 의정부 밑에 6조 있었잖아요. 8아문으로 개편을 하게 돼요. 8개 부서로 이 이름, 호칭을 바꾸게 됩니다. 국내부 설치, 과거제 철폐, 6조를 8아문으로 바꾼다. 정치적인 특징 여기까지 보시고, 경제적인 특징은 세금을, 재정을 탁지아문에서만 담당하게 바꿔버리죠. 탁지아문. 자, 8아문 중에 하나인 탁지아문. 6조에서 뭔가가 탁지아문으로 바뀌었을 텐데 6조 당시의 명칭은 호조입니다. 호조. 여러분, 호주에서 세금 걷게 한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거 아니에요? 짜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잔. 갑신정변에서 인민호조 키워드 기억나시죠? 호주에서 세금 걷게 해라. 갑신정변 내용이죠. 바로 갑신정변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구나. 이거 알 수 있는 부분이죠. 탁자문. 뭘 반영한다고요? 갑신정변을 반영하고 있어요. 갑신정변 반영. 그리고 앞으로 세금은 돈으로 내려요. 돈으로. 이것을 조세의 급납화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화폐가 바뀌었어요. 은화를 쓰기 시작하죠. 은본위 화폐제도로 바뀌어요. 은본위 화폐제도. 조세급납화 은본위 화폐제도가 단행이 되고요. 탁자문에서 세금 걷게 하고, 그리고 도량형을 통일합니다. 도량형은 무게재는 단위를 뜻하는데 쉽게 생각해 하셔서 이러면 돼요. A라는 마을을 가서 쌀 한 바가지 주세요 했더니 바가지 이만합니다. B라는 마을 가서 쌀 한 바가지 주세요 하니까 바가지가 이만해요. 서로 단위가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서로 상공업 또는 무역이 아니라 거래를 하기가 매우 힘들었는데 그 단위를 통일해 버리는 거죠. 경제적인 측면으로 도량형 통일을 단행하는 특징 중요하게 살펴보셔야 되겠어요. 다음 세 번째로 사회적인 측면으로는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드디어 신분제가 철폐가 됩니다. 법적으로 이어졌던 신분제가 없어지죠. 자, 여러분 여기서 함정에 빠지시면 안 되겠고요. 제가 뭐 20몇 년간, 30몇 년간 노비로 살고 있었어요. 제가 우리 한 도련님을 모시고 있었는데 평생을 이 집에 노비로 살다가 법적으로 신분제가 없어졌어요. 가보년에. 이걸 벽보로 제가 확인을 하고 집에 막 들어온 다음에 제가 모시고 있던 도련님한테 야, 이놈 시끼야!
네가 감히 도련님이었어! 뭐 이렇게 화를 낼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법적으로는 없어졌지만 사회적인 신분 질서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중요하게 보시고요. 그럼 사회적으로도 신분제가 완전히 사라진 게 언제냐면 1945년 광복, 바로 그 시기부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아직까지 사회적으로는 신분제가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과부의 제가가 허용이 되고요. 성리학의 나라라서 지아비는 한 명이다. 그 지아비가 죽더라도 평생 혼자 살아야 되는데 이제 그것이 허용이 되고, 조혼 금지, 일찍 결혼시키는 걸 금지시키게 되죠. 여러분 이거 다 뭡니까? 봉건적 악습 아닌가요? 봉건적 악습 바로 여기! 동학에서 주장하는 내용이잖아요. 아, 동학을 또 반영하고 있군요. 이것이 1차 가보개혁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아, 재정의 부분을 봤더니 갑신정변을 반영하고 있고, 사회적인 측면에서를 보니까 동학농민운동을 반영하고 있구나. 아, 급히하는 바람에 이거 괜찮다, 이거 써먹어, 이거 괜찮다, 이거 써먹어, 이런 식으로 하고 있구나.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죠. 가보개혁은 뭐다? 동학하고 갑신정변을 일부 반영하고 있구나. 단 토지제도 개혁 있어요? 없습니다. 군사제도 개혁 있어요? 없습니다. 민중들이 지지했을까요? 하지 않았겠죠. 외세의 간섭으로 시작된 개혁에다가 민중들이 바라고 있는 토지제도 개혁이 없기 때문에 지지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94년 1차 가보개혁이 단행되고 있을 때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조금씩 우세해지기 시작했어요. 일본이 우세해지기 시작합니다. 일본이 조금씩 승기를 가지고 가게 되자 우리 조선을 향해서 노골적인 간섭을 하기 시작합니다. 군국기무처에서 1차 가보개혁을 단행하고 있었잖아요. 일본이 우세해지기 시작하자 일본은 군국기무처를 폐지하고 노골적으로 간섭하기 위해서 1차 김홍집을 깨버리고요. 친일파가 된 급진계합파 박영효를 조선으로 불러들이게 돼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일본이 우세해지기 시작하면서 1차 김홍집 내각을 넘어서서 김홍집, 박영효, 연립내각이 수립됐어요. 연립내각. 박영효라는 친일파를 끌어들여서 일본이 뭐 하겠다? 노골적인 간섭을 단행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2차 가보개혁을 실시합니다. 1차 가보개혁과 2차 가보개혁의 차이는 뭘까요?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우세해지면서 노골적인 간섭을 단행하는구나. 이렇게 잡고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연립내각을 수립했죠. 2차 가보개혁에서는 먼저 팔안문을 다시 로 바꾸게 됩니다. 부서를 좀 더 시켰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럼 이제 이름이 자연스럽게 탁지아문에서 탁지부로 바뀌는 거예요. 탁지부. 호조가 보이면은 갑신정변 때 이야기인데 탁지아문은 1차 가보개혁, 탁지부가 보면 2차 가보개혁 이후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아문과 부로 정리하시면 조금 쉽고요. 바로 이때 홍범 14조를 발표하죠. 이건 빨간색으로 제가 쓸게요. 빨간색으로 홍범 14조.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부분입니다. 홍범 14조 내용을 보면은 1차 가보개혁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즉 1차 가보개혁의 내용을 문서로 정리해서 발표했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합니다. 홍범 14조. 그리고 교육 입국 조서를 발표하면서 드디어 근대적 학제를 마련하게 되죠. 서당이 아니라 학교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하고 교육입국조서를 통해서 한성사범학교를 만들어요. 선생님 다니는 학교 한성사범학교를 만들게 되죠. 요거 이렇게 해볼까요, 여러분? 2차니까 2개 발표하네. 2차니까 2개 발표하는구나. 2차 가보개혁 때 홍범 14조 교육입국조서 반포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갑신정변에 14개조 개혁정강이 있고요. 동학농민운동에 폐정개혁안 12개조, 가보개혁에서는 홍범 14조와 교육입국조서 발표, 일본의 노골적인 간섭으로 이루어진 개혁입니다. 이렇게 정리 가능하겠죠. 자, 시간이 지나 1895년이 됐어요. 드디어 1895년입니다. 1895가 됐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청일전쟁이 끝났어요. 5,000년 동안 이어져온 동아시아 질서가 무너집니다. 일본이 중국을 상대로 승리하게 됩니다.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죠. 일본의 승리. 여러분, 전쟁이 끝나면 승전국과 패전국은 조약을 체결하게 돼 있어요. 청일전쟁이 끝나고 나서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게 되자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합니다. 청나라가 일본에 막대한 배상금을 주게 되죠. 이 당시 돈으로 2억량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물가로 고려해보면 2,000조에 해당하는 어마무시한 돈이 되겠어요. 2,000조. 대한민국 2019년 예산이 470조, 즉 4년치 예산을 일시금으로 받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러니까 일본이 전쟁을 좋아하는 겁니다. 이 배상금에 맞들이기 시작하면서 전쟁을 막 계속 일으키고 돈을 챙겨가는 이러한 특징을 갖게 되죠. 그 일본은 그 2,000억, 2억량의 62%를 무기 사는 데 쓰기 시작합니다. 세계 최강대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조금씩 승승장구하고 올라간다는 이야기죠. 시모노세키 조약. 그리고 청나라, 바로 여기. 여러분, 여기 어디예요, 여기? 유화강 동쪽, 우리나라 말로 요동, 중국 말로 랴오둥이라고 하죠. 랴오둥을 가져가게 되고요. 랴오둥. 그리고 저 아래 섬이 하나 있습니다. 타이완까지 할양을 해가요. 먹어버렸어요, 일본이. 1895년 청일전쟁이 끝나고 시모노세키 조약을 통해서 일본이 엄청나게 막대한 이권을 가져가게 되네요. 그런데 문제는 청나라를 호시탐탐 엿보고 있던 서양 세 나라가 바로 간섭을 하기 시작해요. 야, 일본!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내 밥그릇에 숟가락을 집어넣어? 너 이거 숟가락 안 빼? 안 빼? 랴오둥 반응 안 해? 이런 식으로 간섭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삼국 간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삼국 간섭. 러시아, 독일, 프랑스의 간섭이 시작됐어요. 이때 일본이 주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삼국 간섭으로 일본이 주춤하게 되자 그것을 우리 조선이 눈치를 채요. 일본이 이제 모든 주도권이 일본에 넘어가는 줄 알았는데 일본이 눈치를 보는 나라가 아직 남아있구나. 이 러시아, 독일, 프랑스, 그 중에 조선과 매우 가까운 곳에 위치한 나라 러시아가 필요하다. 조선이 러시아를 끌어들입니다. 신러 세력을 등용해요. 일본 입장에서는 환장하죠. 청일전쟁도 끝났는데 이번엔 또 러시아야. 이거 러시아 이번엔 누가 끌어들였냐? 민씨 세력이라고? 민씨 대표 누구야? 민자영! 여우사냥해. 제거해.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1895년 을미사변의 배경이었습니다. 명성황후가 후에 명성황후라고 추천되는데요. 시호를 받게 되는데 명성황후가 일본 낭인들과 친일파들에 의해서 경복궁 오코루에서 끔찍하게 시해당하는 사건, 을미사변이 터져 나오는 거죠. 사건이 지금 모두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때는 여러분 일제강점기도 아니고요. 그죠? 엄연한 주권국가 조선인데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을미사변 대한민국에 적용시켜 보세요. 청와대, 외국 군대 벌써 말도 안 되죠? 더 들어가 볼까요? 우리 대통령을 막 위협합니다.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더 나가서 영부인님 찾아가서 꿈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 실제로 벌어진 거예요, 이게 나라의 힘이 없을 때 벌어지는 일이고 역사를 배워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민자영에 대한 정치적 평가를 하고 싶지는 않아요. 대다수 역사학자는 민비를 굉장히 폄하하고 나쁘게 얘기하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싫어하는 왕비예요. 백성들 착취부터 민세력들 엄청나게 정치를 잘못하고 재정을 파탄시켰던 그들이지만 왕비잖아요, 왕비. 근데 그 왕비를 지금 일본군이 지금 시해를 했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죠. 을미사변으로 주도권을 잡게 된 일본은 곧이어 3차 가보개혁을 단행했어요.
자, 이 3차 가보개혁은 연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1년이 지나서 을미개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을미개혁. 을미개혁 당시에 이 자리가 참 한바닥 정리해드리다 보니까 요만큼 남았는데요. 제가 좀 앉아서 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을미개혁 당시에 먼저 연호를 바꾸게 됩니다. 연호를 제가 말씀 안 드렸네요. 1차 가부개혁 때는 개국이라는 연호를 쓰고 있었어요. 나라를 연다 이런 뜻이었고요. 이 3차 가부개혁, 을미개혁 때는 건양이라는 연호를 쓰기 시작합니다. 건양이라는 연호를 쓰기 시작하고, 그리고 갑신정변 때 문을 닫았던 우정총국, 우체국 업무를 담당하던 우정총국을 다시 오픈해서 우편사무를 재개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태양역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1896년 1월 1일자로 양력 사용으로 바뀌게 되죠. 태양역, 우편사무, 건양, 그리고 우리의 상투를 자르게 하는 단발령을 단행해버립니다. 자, 을미개혁의 키워드는 이응이 좀 많이 들어가요, 여러분. 을미개혁은 건양, 양력, 우편사무, 단발령까지, 이게 힘드네요. 여기다 이렇게 할까요? 령까지. 건양, 우편사무, 양력, 단발령, 이응으로 키워드 잡아서 을미개혁 정리하시면 어떨까 싶네요. 을미사변, 을미개혁. 그리고 이 단발령과 을미사변을 계기로 우리 유생들이 들고 일어나는, 나라를 위해서 들고 일어나는 을미의병이 단행되기도 했습니다. 자, 지금 제가 90년대 전체를 다 해드리지는 못했어요.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94년과 95년 두 가지 사건, 이 두 연도만 정리를 좀 해드렸고요. 다음 강좌에서 96년과 97년에 있었던 일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볼게요. 60년대 흥선대원군의 개혁정치, 그리고 동학이 만들어졌었다는 거. 70년대 개항이 됐고요. 민씨 세력이 집권하죠. 80년대 통리기무함은 개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조미수호 통상조약, 이모군란, 갑신정변, 그리고 조선 중립화까지 80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90년으로 들어오면서 1차 동학농민운동. 1차 동학농민운동의 계기는 뭐였습니까? 위에서 살펴보고 계시는 고부농민봉기가 되겠지요. 이어서 1차 가보개혁. 청일전쟁이 일어나고 경복궁을 점령한 일본의 1차 가보개혁 내용을 정리해드렸고요. 일본이 우세해지기 시작하자 2차 가보개혁으로 노골적인 간섭을 단행합니다. 2차 가보개혁이 지나서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고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했지만 삼국 간섭으로 다시 한번 반전 드라마가 쓰이기 시작해요. 이것을 재역전하고자 을미사변을 일으켰고, 이어서 3차 가보개혁, 다른 말로 을미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조약들의 내용과 고급시험 또는 공무원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6조 8화문 그리고 부로 바뀌는 것까지 확실하게 잡고 정리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바로 다음 강좌에서 96년 이야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